폐지를 줍는 소녀가 생후 1개월 된 남자아이를 구하고 재벌가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합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금강변의 어느 가난한 달동네. 11월의 늦은 오후, 한국의 겨울 특유의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양철 지붕과 낡은 합판 벽들이 덜컹거리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길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질척이는 좁은 골목길은 암울한 하늘의 회색빛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우울한 공간은 이곳 삶의 혹독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13살 소녀 심혜원은 진흙투성이 길 위에서 낡고 녹슨 자전거 뒤에 커다란 플라스틱 상자를 매단 채 등을 잔뜩 구부리고 힘겹게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위태롭게 흔들렸고 기름칠 안 된 체인은 빗소리에 섞여 삐걱거렸습니다. 낡고 거친 천의 겉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예원의 작은 몸에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자전거 뒷칸에 단단히 묶인 밧줄 아래에는 오늘 하루 종일 거리를 누비며 주워 모은 젖은 골판지 상자들과 빈 병 몇 개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빗물과 진흙으로 얼룩진 예원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평범한 아이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원이 억새바디 우거진 강변 흘길을 지날 때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원은 자전거를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 그것은 차가운 빗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 한 아주 작은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예원은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강가 근처 억새 덤불이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불안감이 예원의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영화에 가까운 이 차가운 빛 속에 도대체 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예원은 속으로 생각했고 어린 마음은 그 해답을 찾도록 재촉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전거에서 내려 예원은 덤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은 공포를 더했고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은 마치 예원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원은 한 발 한 발 내디뎠고 작은 발은 끈적한 진흙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덤불 가까이 다가간 예원은 나무 밑둥에 덩그러니 놓인 빗물에 젖은 낡은 천 가방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망설이며 손을 뻗어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예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갓 태어난 남자아기가 추위에 온몸이 보라색으로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원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무궁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희미한 빛 속에서도 반짝이는 작은 은팔찌였습니다. 어머나, 예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원은 혹시라도 설명해줄 누군가가 있을까 싶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려 불안감만 남겼습니다. 예원은 떨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매정한 마음으로 이 엄동설한의 빗속에 아기를 버렸단 말인가? 내가 이 아기를 데려갈 용기가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곧 연민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예원은 급히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작은 몸을 단단히 감싸 안아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예원은 아기를 안아 올리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데려가면 할아버지가 화내시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어. 예원은 자전거 뒤 플라스틱 통의 폐지들을 한쪽으로 밀어 푹신하게 자리를 만들고 아기를 눕혔습니다. 추위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한 예원은 집을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빗줄기는 예원의 결심을 시험하듯 더욱 거세졌습니다. 미끄러운 길 탓에 자전거가 휘청거렸지만
예원은 핸들을 꽉 잡은 채 뒤에 있는 통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무궁화가 새겨진 이 은팔찌는 누구의 것일까? 그것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까 본 낯선 그림자는 누구였을까요? 집 근처에 다다르자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등유 램프의 희미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작은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예원이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림자를 얼핏 보았습니다.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누구지? 예원은 스스로에게 물으며 불안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마루에는 할아버지 신만석 씨가 엄한 눈빛으로 예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쉰 목소리지만 위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원아, 어디 갔다가 이 시간이 돼서야 들어오는 게냐? 왜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하고 있어? 예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아기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예원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강가에서 이 아기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심노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은 놀라움에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예원의 품에 안긴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나 있냐, 예원아?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왜 또 아기를 데려와? 예원은 침묵하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확고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혼자 살겠다고 이 아이를 거기에 버려둘 순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도 집이 필요하고 살 기회가 필요해요. 작은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원은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예원의 마음 속에는 작은 빛, 바로 인간애라는 빛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예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원의 품에서 아기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뚝뚝 끊어지는 소리로 약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낮은 나무 탁자 위 램프 불빛이 심노인의 고생 섞인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주름이 더욱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예원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굴 데려온 게냐, 예원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거웠습니다. 예원은 입술을 꽉 깨물며 할아버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방 안 가장 따뜻한 온돌 바닥에 낡고 얇은 이불을 깔고 자신이 임시로 우주라고 이름 붙인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보라색으로 변한 입술을 보며 예원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강가에서 찾았어요. 버려져 있었는데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예원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심노인은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예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심과 화가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찌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원아, 우리 형편에 죽 한 그릇도 먹기 힘든데 우리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아기를 더 데려와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도대체 어쩔 셈이냐? 예원은 고개를 숙였지만 손으로는 우주를 꽉 붙잡고 있었고 눈빛에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 넘쳐 흘렀습니다. 예원의 눈에는 내적 갈등이 역력했습니다. 두려움과 결단이 공존했습니다. 제가 데려왔으니 더 이상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집이 어려운 건 알지만 이 아이에겐 고아원이 아니라 가정이 필요해요. 너무 어려서 혼자 거기에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예원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심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낮은 나무 탁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갈등이 서려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야 한다.
예원아. 이 아이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내일 구청에 데려다 주마. 거기라면 우리보다 더 잘 돌봐줄 방법이 있을 게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예원은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억누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거기라고 정말 잘 돌봐줄까요? 낯선 사람들 틈에서 외톨이가 되면 어떡해요? 다음 날 아침, 심노인이 아직 잠에서 깨기 전, 예원은 조용히 모아둔 삼짓돈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가게에 들러 낱개로 포장된 분유 한 봉지와 값싼 플라스틱 젖병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예원아, 너희 집에 언제부터 아기가 있었니? 예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하고 서둘러 2,000원을 계산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분유를 타서 작은 숟가락으로 우주에게 한 방울씩 먹였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예원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해진 아기의 얼굴을 보며 예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여전했지만요.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신노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우주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를 보자 이내 슬픔이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아이, 틀림없이 평범한 집안 자식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원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아이라면 왜 그 차가운 빗속 밤에 버려졌을까요? 그날 밤, 우주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예원은 우연히 은팔찌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무궁화 문양. 그리고 그 옆에 새겨진 알파벳 MJ 두 글자가 예원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팔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되게 특별해 보여요. 예원이 궁금증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노인은 팔찌를 한참 들여다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만 사연이 간단치 않은 아이인 건 확실하다. 예원아, 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다. 내가 아직 어린데 감당할 수 있겠냐? 예원은 손에 쥔 팔찌를 꽉 쥐며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편으론 삶이 더 고달파질 것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주의 약한 눈빛이 자신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 노력할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 포기 안 해요. 심노인은 한숨을 쉬며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닫이문 뒤로 사라지기 전 예원을 멍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게다. 각오해라, 예원아. 그날 밤, 우주를 재우던 예원은 창밖에서 들리는 가벼운 발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차가운 바람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예원은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어둠 속으로 희미한 검은 그림자가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주를 찾고 있는 걸까? 예원은 속삭이며 불안감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우주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애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여정이 평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옅은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예원의 작은 집을 비췄습니다. 우주에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지난밤 설잠을 잔 예원을 깨웠습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할아버지의 말 때문에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예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주를 달랬습니다. 어제 산 플라스틱 젖병으로 분유를 타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얇은 합판 병 너머로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원이가 어디서 아기를 데려왔대? 저기 봐, 내 손목에 은팔찌, 딱 봐도 부잣집애 아니야. 의심 가득한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유괴라도 한 거 아니야? 죽 끓여 먹을 쌀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웬 혹을 달고 와선 예원은 멈칫했고 젖병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강변의 이 작은 동네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도마 위에 오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파헤치는 것 같다 예원은 마치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점심때 우주를 재운 뒤 예원은 자전거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오늘따라 행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집 앞 평상에 앉아있는 아줌마들의 암시적인 눈초리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저 기집애가 뜬금없이 애를 하나 데려오더니 시장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 채소 바구니를 든 나이 든 여자가 예원을 빤히 쳐다보며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야. 저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마을 전체가 연루될지도 몰라. 예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악의적인 시선과 근거 없는 소문들을 피해 도망치듯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예원은 문가 구석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우주는 방바닥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만 예원은 평온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예원아?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뱀이자 이모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읍내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45세의 뱀이자 씨는 비록 자신의 삶도 고달팠지만 따뜻한 마음씨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모는 생선 바구니를 내려놓고 예원 곁에 앉았습니다. 걱정스런 눈빛으로 예원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떠드는 소리 신경 쓸 거 없다.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니. 예원은 충혈된 눈으로 이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들 제가 틀렸대요. 무서워요. 뱀이자 이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예원을 안아주었습니다. 넌 아직 어리지만 마음은 웬만한 어른보다 훨씬 넓구나. 내가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면 진심을 다해서 해라. 나머지는 다 잘 될 거야. 예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이모가 나섰습니다. 뱀이자 이모는 생선 바구니에서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뒤에 가서 물 좀 떠오렴. 이모가 금방 어죽 끓이는 법 알려줄게. 영양도 좋고 먹기도 편해서 아기가 좋아할 거야. 예원은 순순히 따랐고 음식을 만들며 이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박한 고향 음식 속에서 예원은 평온함과 나눔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뱀이자 이모는 예원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모는 분유 타는 법, 우주의 위생관리법, 그리고 대나무와 자투리 천으로 아이를 달래줄 장난감을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건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으로 만들면 아기도 그 마음을 느낄 거야. 이모의 눈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이모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가정이 있었지만 배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조산한 아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예원아, 나도 다시는 웃지 못할 줄 알았어. 하지만 깨달았지. 내가 계속 살지 않으면 누가 나 대신 세상에 좋은 일을 전하겠니? 그 말은 예원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이모를 기다리던 예원은 낯선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낡고 색바랜 셔츠를 입은 마른 남자가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퀭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의 예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아저씨,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원이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 없이 인파 속으로 몸을 돌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모를 만난 예원은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더 조심해야겠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이모한테 전화해.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예원은 뒤쪽 자전거 통 안에서 자고 있는 우주를 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넌 소중한 선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게.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비추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원은 마루에 앉아 곤히 자는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에 예원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웃어주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상관없어. 예원은 일어섰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아직 밝지 않은 뿌연 하늘을 창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다시 길고 힘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원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할아버지를 위해 묽은 죽을 끓여야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릇을 씻고 마당을 쓴 뒤 다시 들어와 우주를 돌보았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리자 서둘러 달래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아기가 젖병을 빨며 눈을 감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낡은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예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폐지를 많이 줍지 못하면 우주를 굶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 길은 여전히 안개와 서리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원은 자전거를 천천히 몰았고 빈 상자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시장을 지날 때 사람들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 다시 꽂혔습니다. 저 아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애를 키워? 결국엔 고아원에 보내게 될 걸.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칼날처럼 예원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애써 침착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꼬치꼬치 캐묻는 듯한 눈빛에 철저히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골로 빈 박스를 챙겨주시던 상점 할아버지를 만나자 예원은 용기 내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쳐다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해야, 무슨 일이든 앞날을 생각해야지.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그 질문은 예원의 마음속 짐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할아버지. 오후가 되어 예원은 평소 빈 상자가 많이 나오는 시장 구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꼬마야.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나이든 고물 수집상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원이 집으려던 상자들을 발로 차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내 구역이야. 내가 먼저 찜했다고. 어린 녀석이 상도덕도 없이 남의 밥그릇을 건드려? 예원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장에 몇몇 사람들이 난처한 듯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아저씨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늘 동생 분유 살 돈만 벌면 돼요. 이것만 가져갈게요. 하지만 남자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무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봐. 예원은 말없이 빈 자전거를 끌고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술을 깨물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예원은 부엌 구석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눈물이 고여 앞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잠결에 킥킥대며 웃는 우주의 소리를 듣자 다시 힘이 솟았습니다. 그날 밤 예원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자전거를 끌고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문 밖에 내놓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쓸만한 폐지를 찾았습니다. 여러 번 쫓겨나기도 했지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이 치워드릴게요. 집에 돌아오니 우주는 깨어 있었고 바닥에서 얌전히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미소를 보자 예원은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누나가 너 부족한 거 없게 할게. 아무리 힘들어도. 방 한구석을 정리하던 예원은 우주를 강가에서 주웠을 때 입고 있었던 낡은 천 가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빗물에 번져 얼룩졌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적힌 종이 조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구해주세요.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원은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사연을 말해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신만석 할아버지에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묵했고 눈빛이 마치 큰 비밀을 숨기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누가 이 죄 없는 아이한테 이런 짓을 해요? 예원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노인은 시선을 피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 동생이나 신경 써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세상엔 진실을 알기 어려운 일들도 있는 법이다. 그 말은 예원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주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기로 한 결정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밖에서는 강풍이 불어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예원은 우주를 품에 꼭 안으며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그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원은 우주의 가방에서 발견한 쪽지를 손에 꽉 쥐었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번진 글씨들은 누군가의 구조 요청 같았습니다. 예원은 할아버지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뭔지 좀 봐주세요. 심노인은 받아들었고 아주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남긴 거겠지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다. 넌 아이나 잘 돌봐라. 예원은 의구심을 품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난 널 잃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원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원아, 이모야. 너한테 줄 거 좀 가져왔어. 예원이 급히 나가보니 뱀이자 이모가 헌 옷이 든 큰 가방과 작은 분유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모의 밝은 얼굴에 예원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부담 갖지 마라.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우주가 쓰면 딱 좋겠다. 이모는 들어와서 생각에 잠긴 눈으로 작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분유를 타느라 쩔쩔매는 예원을 보고 다가와 다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진하게 타지 마. 아기 배탈 나. 이모가 도와줄게. 이모가 우주를 안는 모습은 마치 먼 기억 속에 빠져 있는 듯했습니다. 이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예전에 이모도 아이를 가졌었어. 근데 남편이 일찍 가고 혼자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단다. 정말 아팠어, 예원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잃는다는 기분, 이모는 알아. 그 진심 어린 말에 예원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모의 깊은 공감이 느껴졌고 그것은 예원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 저 진짜 노력할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뱀이자 이모는 미소 지으며 예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 편히 먹고 아이 돌봐. 남들 하는 말 신경 쓸 거 없어. 언제든 필요하면 이모가 곁에 있을게. 그날 밤, 예원이 피곤해 지쳐 누워있는데 신만석 할아버지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어있는 우주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 아래 할아버지는 구슬픈 아리랑 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낮고 따뜻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원은 살며시 눈을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주를 그렇게 애틋하게 안아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고 할아버지도 점차 우주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녁, 예원과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뱀이자 이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예원아, 저번에 이모가 말한 낯선 남자 기억나니? 오늘 또 시장에 왔었어.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 동네에서 누가 생후 1달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지 대놓고 묻고 다니더라. 이모는 모른다고 했지만 눈빛이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 예원은 얼어붙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모, 그 사람들이 우주를 찾는 걸까요? 이모는 예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고상철이라는 그 남자, 좋은 사람 아니야.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말해라. 밤이 깊어지고 희미한 달빛이 쓰러져가는 지붕을 비췄습니다. 예원은 우주 옆에 누웠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한 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둡고 흐릿한 길을 헤매는데 주위는 차가운 어둠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우주의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원은 달리고 또 달렸지만 가까이 갈수록 울음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갑자기 낯선 그림자가 나타나 우주를 낚아챘습니다. 예원은 비명을 지르며 붙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예원은 급히 우주를 꽉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뺏기지 않을 거야. 아침에 옅은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왔지만 예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난밤의 기이한 꿈이 경고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주를 낚아채던 그림자, 멀어지던 울음소리. 모든 게 생생의 식은땀을 흘리며 깼던 것입니다. 예원은 고개를 숙여 곤히 자는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빛을 받아 아이 손목에 작은 은팔찌가 반짝이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예원은 처음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팔찌를 풀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얇지만 기이할 정도로 정교한 은팔찌였습니다. 섬세하게 조각된 선들이 활짝 핀 무궁화 꽃을 형상화하고 있었고 고전적인 문양들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MJ라는 두 글자가 깔끔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 팔찌가 너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예원은 중얼거리며 세세한 부분까지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정오, 예원은 우주를 데리고 시장에 있는 이모를 만나러 가면서 은팔찌를 챙겼습니다. 이모는 팔찌를 들어 올리더니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낯이 많이 익은데. 너 그거 아니? 예전에 우리 지역에 아주 유명한 재벌가, 표씨 집안이 있었어. 큰 그룹을 소유했었는데 그 집안 상징이 바로 무궁화였단다. 표씨 집안이요. 예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한때 유명했지. 근데 변고가 생겼어. 듣자 하니 경영권 다툼이랑 음모 때문에 회사가 위기를 맞았고 그 뒤로 그 가족들이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볼 수 없게 됐단다. 예원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안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우주가 그 부유한 집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쩌다 강가 가방 속에 있었던 걸까요? 혹시 그 사람들이 버린 걸까요? 예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해. 이런 일은 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어.
오후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예원은 우주를 안고 마루에 나와 작은 손으로 장난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불길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지 않은 곳 나무 그늘 아래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상철이었습니다. 낡은 셔츠를 입은 그는 예원 쪽을 탐색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원은 서둘러 우주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창문 틈으로 엿보니 고상철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방이 조용해지자 예원은 등불 아래 앉아 다시 한번 은팔찌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팔찌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빛에 비춰보니 숫자 15처럼 보이는 아주 희미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팔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원이 작게 물었습니다. 신노인은 한참 동안 팔찌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원아, 때로는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냥 아이 돌보는 데만 신경 써라. 할아버지의 말은 거절 같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어 예원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밤이 내리고 희미한 달빛이 작은 집을 덮었습니다. 예원은 우주를 재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을 끄자마자 문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예원은 살금살금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빠르게 지나갔고 문지방에 쪽지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쪽지를 집어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너무 늦기 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예원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이런 협박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우주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아이를 꽉 끌어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널 데려갈 수 없어. 아무도. 예원은 협박 편지를 손에 꽉 쥐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우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작고 불그스름한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되든 절대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예원은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원은 소름이 돋았고 두 남매 주위를 맴도는 위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원은 우주를 안고 폐지를 주우러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좀 줄어들까 싶어 사람 많은 길을 택했습니다. 예원이 노점상을 막 지나려는 찰나, 낯익은 그림자가 갑자기 그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고상철이었습니다.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우주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꼬마야, 내가 내 것도 아닌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알아. 예원은 뒷걸음질 치며 품 안에 우주를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상철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는 물건이야. 넌 아직 어려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나한테 넘겨. 그럼 내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돈을 주지. 예원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절대 아저씨한테 넘기지 않을 거예요. 고상철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비소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 애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고아가 우리를 상대할 수 있을 리가 없잖니. 그렇게 말하고 그는 돌아섰지만 경고의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알아서 넘기는 게 좋을 거야. 예원은 길 한복판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고상철의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품 안에서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다잡아진 예원은 그날 오후 바로 배 이모에게 달려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우주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배 이모는 조용히 듣다가 부드러운 손길로 예원을 다독였습니다. 이모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나랑 심할아버지가 도와줄 테니 겁먹지 마.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해. 낯선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고 예원은 집으로 돌아와 심할아버지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창문은 항상 단단히 걸어 잠가라. 누구도 아이를 쉽게 보게 해서는 안 돼.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배 이모와 심할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예원은 불을 끄기 전 다시 한번 창문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우주를 품에 안고 재우려 노력했지만 고상철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게 잠잠해졌다고 생각한 순간 창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예원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창틀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갈겨 쓴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야. 현명하게 행동해라, 꼬마야. 예원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쥐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전혀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잠든 우주를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언니가 널 뺏기지 않게 할게. 끝까지 지켜줄게. 예원은 조심스럽게 우주를 술의 뒷칸에 태우고 아이의 팔에 채워진 반짝이는 작은 은팔찌를 고쳐 주었습니다. 지난밤의 협박 때문에 한숨도 못 잤지만 오늘 예원은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했고 무엇보다 사람들 틈에서 조금이나마 평온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상인들의 외침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예원은 채소 가게 근처 익숙한 자리에서 빈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수레 안에서 얌전히 누워 동그란 눈으로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원이 아이를 안아 올리려 허리를 숙였을 때 차림새가 우아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여명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지만 어딘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우주의 팔에 있는 은팔찌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야, 이 아이는 누구니? 부인이 부드럽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원은 부인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멈칫했습니다. 네. 제 동생이에요. 예원이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명희 회장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호기심 어린 눈빛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은팔찌를 가리키며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이 팔찌. 이건 내 손자의 팔찌야. 무궁화 문양의 MJ 이니셜까지. 틀림없어. 예원은 뒷걸음질 치며 우주를 더 꽉 껴안았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여 회장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 내 손자가 병원에서 납치되었단다. 우리 가족은 아이를 찾기 위해 사방을 뒤졌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 이 은팔찌는 우리 가문의 상징이자 손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선물이야. 여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주는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비극적인 사연을 가진 거대 재벌 여표 가문의 핏줄인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 아이가 강가에 버려져 있었던 거지? 예원은 눈물이 고인 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 회장은 예원을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다. 내가 아이를 돌봐준 건 알겠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어. 예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전 돈이나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저 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 회장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넌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아이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줘야 해. 여 회장의 말은 비수처럼 예원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주를 위해 쏟은 모든 노력이 아이를 곁에 두기에 충분한 것일까? 그때 멀리서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고상철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가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여명희 회장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어른은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예원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원이 긴장한 채 그들을 지켜볼 때 고상철이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차가운 시선과 알 수 없는 미소를 보냈습니다. 예원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슴을 안고 우주를 꽉 껴안았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둘러싼 위험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여 회장이 다시 돌아와 예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렴. 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가족이 필요해. 예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물 고인 눈으로 멀어져가는 여 회장과 뒤따르며 묘한 눈빛을 보내는 고상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원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 회장의 눈빛, 고상철의 말, 그리고 주변을 감도는 위협적인 기운이 떠올랐습니다. 곤히 잠든 우주를 바라보며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 전부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널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원은 지친 다리를 이끌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팔에 채워진 작은 은팔찌가 오늘따라 비밀스럽고도 당당한 빛을 내뿜는 듯했습니다. 집 앞 낡은 나무 의자에 심 할아버지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예원은 조용히 다가가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표그룹과 표태성 사장의 이름이 나오자 심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라움은 곧 깊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예원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표씨 집안이라고 했느냐? 예원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심 할아버지는 거친 손을 맞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단어 하나하나에 무거운 짐이 실린 듯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예원아, 이제 너에게 말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오래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원의 부모님은 도시에서 선물을 사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큰 트럭이 부모님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날 트럭 운전사는 할아버지는 붉어진 눈시울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표태성 회사의 운전기사였어. 예원은 충격에 휩싸여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예원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심 할아버지는 비통하게 대답했습니다. 표태성이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덮어버렸단다. 운전기사는 처벌받지 않았고 그자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슬픈 기억이 예원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아픔이 처음으로 숨막힐 듯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원은 품 안의 우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파탄낸 사람의 아들이라니 예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하필 제가 원수의 아들을 구해야 했던 거죠? 심 할아버지는 예원의 어깨를 잡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예원아, 기억해야 한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증오 때문에 내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라. 예원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여명희 회장이 예고도 없이 예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우주, 본명 민재의 베넷저고리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 등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아이를 더 맡아주는 건 허락하마. 하지만 아이가 진짜 가족을 알게는 해다오. 우리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을 뿐이야. 예원은 여 회장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 회장이 떠나자 어둠 속에서 고상철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마른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꼬마야, 내가 지금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일이 더 꼬이기 전에 당장 애를 넘겨. 예원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넘겨요. 아이를 원한다면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요. 그날 밤, 예원은 집안 구석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신문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심 할아버지가 깊숙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예원 부모님의 사고 기사와 함께 표태성 사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원은 신문을 쥔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목이 메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의 아들을 구한 건가요? 심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예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원은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이 고뇌에 찬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우주의 작은 얼굴을 보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너는 내 전부야. 예원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널 다치게 두지는 않을 거야. 예원은 낡은 신문에 실린 표태성의 사진을 보며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준 사람들의 가족에게 어떻게 널 보낼 수 있겠어? 수레 안에서 우주가 까르르 웃으며 허공을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소리에 예원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우주를 향한 사랑은 이미 그녀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명희 회장이 가정부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위한 새 옷과 장난감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원아, 부탁한다.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렴. 여 회장이 간청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이에게 훨씬 더 풍족하고 좋은 삶을 줄 수 있어. 예원은 우주를 품에 안고 감동과 결의가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예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제가 한 것처럼 이 아이를 사랑해 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여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예원아,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후 우리 가족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았어. 약속하마. 아이는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야. 곁에 서 있던 심할아버지가 예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깊은 공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원아, 할아버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잃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단다. 아이는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해. 그리고 내 사랑은 아이가 어디에 있든 영원히 남을 거다. 예원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우주를 처음 발견했던 순간, 밤새 아이를 돌보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이 잃는 게 아니다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원은 여 회장과 마주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주를 안고 나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확고했습니다. 할머니께 아이를 드릴게요.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절대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 회장은 감격에 겨워 예원을 안아주었습니다. 약속하마, 예원아. 이 아이는 언제나 사랑받을 거야. 예원은 우주를 여 회장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아이를 향해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넌 언제나 언니의 일부야. 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여 회장이 아이를 안고 떠나자 예원은 집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할아버지가 다가와 조용히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예원아. 한편 마을을 벗어나려던 여 회장 일행 앞을 고상철이 가로막았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아시오. 그가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난 당신 가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여 회장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고상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똑바로 말해. 고상철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만간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가 돌아서서 사라지자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원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우주는 안전할까? 그날 밤, 예원은 텅 빈 우주의 잠자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만이 어둠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혼잣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우주야.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만을 바랄게. 예원은 고상철이 사라진 창밖 어둠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도 그가 우주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두지 않겠어. 그 후 며칠 동안 고상철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원은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폐지를 주울 때 멀리서 지켜보더니 점차 그 위협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시장 구석에서 배 이모와 이야기하던 중 고상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에 예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 이모는 예원의 불안한 눈빛을 눈치채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예원아. 불안하면 언제든 이모한테 말해. 그놈이 너랑 우주를 해코지하게 두지 않을 거니까.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모나 할아버지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원이 할아버지의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
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고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꼬마야, 그 애를 나한테 넘기지 않으면 너랑 그 늙은이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주마. 예원은 문을 가로막고 주먹을 꽉 쥔 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동생을 건들 자격 없어. 당장 꺼져. 고상철은 코웃음을 치며 말없이 돌아섰지만 예원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원은 여명희 회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정말 우주를 지켜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예원의 이야기를 들은 여 회장은 고상철의 행동에 대해 듣고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만약 그자가 너나 민재를 해치려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막아주마. 예원은 여 회장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을 찾으려 했지만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순 없었습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예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고상철 같은 사람이 접근하게 두시는 거죠? 여 회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순 없단다. 예원아. 하지만 우릴 믿어라. 그자가 아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 약속을 받았지만 예원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원은 우주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보내지 않고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상철의 압박은 더 심해졌다. 어느 날 오후, 문틈으로 쪽지 하나가 들어왔다. 강경한 수단을 쓰게 만들지 마라. 라는 문구에 예원은 몸서리쳤습니다. 고립된 기분이 들었고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심 할아버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우린 그놈 안 무섭다. 널 겁주려는 수작이야. 우리가 더 강하게 마음먹어야 해. 할아버지의 말에 위로를 얻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이 잠든 시각, 예원은 마당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살며시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어 올렸다. 희미한 불빛 아래 고상철이 손전등으로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 공기를 가르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지 않은 꼴 보기 싫으면 나와. 아직 기회는 있다. 꼬마야. 예원은 주먹을 꽉 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빛이 결의로 빛났습니다. 절대 그 누구도 해치게 두지 않겠어. 깊은 밤, 예원과 심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예원은 바닥에 귀를 대고 바깥 동태를 살폈습니다. 슥슥거리는 발소리와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놈들이 왔어요. 어떻게요? 예원이 속삭였습니다. 심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꽉 쥐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아이만 꽉 안고 있어라. 내가 시간을 벌마, 콱당.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고상철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자 예원은 깜짝 놀라 우주를 감싸 안았습니다. 언제까지 숨을 수 있을 줄 알았나? 고상철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애 내놔. 심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내 손녀에게 손대지 마라.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부하 한 명이 할아버지를 밀치려 하자 할아버지는 재빨리 지팡이로 놈을 가격해 중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 예원은 우주를 안고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추격해 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예원은 좁은 골목길을 질주했습니다. 예원과 심 할아버지는 우주를 안고 미로 같은 골목을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고 그들의 그림자가 낡은 담벼락에 어른거렸습니다. 멀리서 고상철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잡아. 놓치지 마.
예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팔로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작은 시장 어귀에 다다랐을 때 배 이모 가게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이모, 예원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배 이모는 혼비백산한 두 사람을 보고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이모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주를 잡으러 왔어요. 배 이모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데리고 금강 나루터 근처에 사는 공 노인의 집으로 뛰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인자한 눈매를 가진 공 노인이 다급한 노크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예원이 울며 사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놈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공 노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이 강 물길은 훤히 꿰고 있으니 아무도 못 찾을 게다. 그는 일행을 작은 나룻배에 태웠습니다. 배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강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예원은 우주를 토닥이며 숨을 죽였습니다.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훑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우주야, 착하지. 언니가 지켜줄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강둑에서 고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마. 손전등 빛이 배 쪽을 향했습니다. 예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공 노인이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마. 아이 꽉 잡아라. 배는 어둠 속으로 멀어졌지만 강변의 불빛은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예원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상철의 그림자가 물가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널 지킬 거야. 예원은 다짐했습니다. 배는 조용히 흘러갔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여명이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원아, 나다. 진실을 말해주러 왔다. 예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공 노인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여 회장은 간절한 눈빛으로 다가와 배에 오르기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원아, 날 믿지 못하는 거 안다. 하지만 들어보렴. 민재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우리 집안의 유일한 손자이자 표태성의 아들이다. 예원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 병원에서 아이가 납치됐어. 우린 상상도 못했지. 범인이 바로 가까운 사람일 줄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멈췄습니다. 바로 고상철이야. 표태성의 사업 파트너였지만 사업 실패 후 모든 걸 내 아들 탓으로 돌리고 복수를 계획한 거지. 예원은 우주를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아이가 강가에 버려진 거죠? 왜 더 일찍 못 찾으셨어요? 여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상철은 몸값을 요구하려 했지만 계획이 틀어지자 잡힐까 두려워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거야. 여 회장의 말은 예원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키던 심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뭔가 알고 계셨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표태성과 고상철의 갈등은 들은 적이 있어. 내 부모님 사고 날 표 사장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지. 예원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얽히고 설킨 악연이 숨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정말 우주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기네 과오를 덮으려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예원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느껴야 한다.
하지만 증오 때문에 내 착한 마음을 잊지는 마라. 그때 묵직한 발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상철이 나타나 손전등으로 배를 비췄습니다. 여 회장, 다 털어놓으면 용서받을 줄 알았나? 그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당신네 가족도 나보다 나을 거 하나 없어. 예원은 재빨리 여 회장 앞을 막아서며 우주를 감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아이를 상처 입힐 자격 없어. 당장 꺼져. 고상철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꼬마야, 내가 지금 누굴 지키는지 모르는구나. 저들은 돈과 명예밖에 몰라. 저 아이는 결코 내 생각만큼 사랑받지 못할 거다. 예원은 몸이 굳어버렸지만 눈빛만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이 아이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고상철은 예원을 뚫어지게 노려보더니 이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어둠 속으로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고상철이 떠난 뒤 예원은 자리에 주저앉아 우주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여 여사는 예원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원아,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진짜 이름과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겠니? 예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품 안의 우주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저 가족에게 보내는 게 맞을까? 그들이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해 줄까? 아니면 단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이가 필요한 걸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우주가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 희미한 달빛 아래 예원의 얼굴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예원은 침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옅은 달빛이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우주는 예원의 품에서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작은 손으로 예원의 옷자락을 살며시 쥐고 있는 아이. 고상철과 여 여사, 그리고 심 할아버지의 말들이 예원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아이를 내 곁에 두고 싶지만 만약 우주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예원은 우주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끊임없는 질문들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친가족에게 돌아갔는데 그들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갚아야 할 빚처럼 여긴다면? 하지만 내가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다면 고상철 같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아이를 지킬 수 있지?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처음 아이를 발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이의 힘없는 눈빛은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새워 아이를 돌보던 날들, 자신의 자장가에 배시시 웃던 아이의 모습. 예원은 자신이 이 아이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한계 또한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싶은 건 아이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아이와 헤어지기 싫어서일까? 예원이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자 심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원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곁에 두는 것만이 답은 아니란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어. 예원은 붉어진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만약 저 사람들이 우주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우주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심 할아버지는 먼 곳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옛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내 친구 녀석도 너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지. 너무 가난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키울 능력이 안 되니
결국 부잣집으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알았던 거야. 그래야만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다는 걸 예원은 말없이 듣기만 했고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심할아버지는 예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주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거 안다. 하지만 예원아, 내 그 작은 손으로 아이를 영원히 막아줄 수는 없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아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한 거란다. 그걸 믿으렴. 다음 날 아침, 여명이 여사가 예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에 목이 맨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원 양, 우리 가족은 평생 자네에게 빚을 졌네. 우리 손자를 구해준 은혜, 우리 가족은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예원은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이를 사랑해 주실 건가요? 혹시 가문의 체면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여사는 예원의 손을 덥석 잡고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 실렸습니다. 내 맹세함세. 민재는 우리 가족의 전부야. 우린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우린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걸세. 예원은 여사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예원은 방바닥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든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주야, 내가 어디에 있든 넌 항상 내 동생이야. 하지만 누나가 널 평생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예원은 고개를 들고 결연한 눈빛으로 심할아버지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아이가 반드시 사랑받고 행복해야 한다고요.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예원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걱정 말게. 우리가 절대 아이에게 어떤 상처도 주지 않겠네. 예원이 여사를 배웅하러 문 밖으로 나섰을 때 문득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원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내 곁을 떠나서도 아이가 안전할까? 그날 밤, 예원은 창가에 앉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누나가 항상 널 지켜봐 줄게. 예원은 문 앞에 서서 우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여사의 가족이 희망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도착했습니다. 심할아버지는 묵묵히 곁을 지키며 피를 나눈 가족처럼 사랑했던 아이를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평온한 공기를 찢어발길 듯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짙은 회색 트럭 한 대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고상철이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그 뒤로 덩치 큰 남자 3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꼬맹이가, 고상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긴 줄 알아? 그 아이는 표시 집안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내 복수를 위한 마지막 열쇠야. 예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여사와 우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틀렸어. 민재는 당신이 이용할 도구가 아니야. 이 아이는 증오속이 아니라 사랑받는 가족 품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요. 고상철은 비웃으며 위험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예원 쪽으로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어느새 집 앞을 가로막고 인간벽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어 대나무 막대기를 든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크게 외쳤습니다. 고상철과 그의 패거리가 사람들을 밀치며 뚫고 들어오려 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여사가 예원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원아, 민재 데리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거라. 놈들은 우리가 상대하마. 하지만 예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아이를 해치려면 저부터 밟고 지나가야 할 거예요. 바로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표태성 회장과 지역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표 회장은 고상철을 똑바로 응시하며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고상철, 자네의 게임은 끝났어. 이를 더 최악으로 만들지 말게. 하지만 고상철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당신 가족이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가 다 되찾아올 거야. 혼란스러운 틈을 타 고상철이 갑자기 예원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주민들과 여사 가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원은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하나도 안 무서워, 고상철. 난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손끝 하나 못 댈 줄 알아. 예원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고상철은 순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경찰들이 그와 패거리를 제압한 뒤였습니다. 고상철이 경찰차에 태워지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예원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우주를 꼭 아는 채였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여사가 예원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아이로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예원은 우주를 바라보며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안전해, 우주야. 누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경찰차에 타면서 고상철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예원을 노려보며 작지만 그녀에게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겼지.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지 마라. 난 반드시 돌아올 거다. 예원은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희망의 빛 또한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해. 우주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원은 집 앞에 서서 고상철을 태운 경찰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협박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원은 우주를 아는 팔에 더 힘을 주며 불안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사가 눈물 고인 눈으로 예원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용기를 보여주었어. 우리 가족은 자네의 은혜를 평생 기억할 걸세. 예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우주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이 이별의 순간이 가슴 깊이 새겨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표 회장의 화려한 저택, 그곳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사는 민재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의 빛을 되찾았어요. 여사가 가족들에게 말하자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표태성 회장은 한구석에 조용히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눈빛에는 감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여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예원 양과 심노인을 진심으로 돕도록 합시다. 하지만 그들이 동정받는다고 느끼게 해선 안 돼. 그들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니까. 가족들이 민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허공을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인사하듯이요. 아이의 여린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예원 누나, 멀리서 예원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결코 바래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금강변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예원은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끌고 익숙한 길을 걷는 그녀의 자전거에는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고단하지만 굳건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비록 우주는 곁에 없었지만 예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아이가 사랑과 행복 속에서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예원은 집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옷과 책, 그리고 예원과 심할아버지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이 든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예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분들이 감사를 표하는 방식이란다.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 좋은 일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이치지.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예원이 시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원 누나. 예원 누나. 예원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몰라보게 건강하고 통통해진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눈망울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예원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작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고 싶었어. 민재가 쾌활하게 외쳤습니다. 표 회장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 녀석을 데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네. 항상 누나 이야기를 하더구나. 가장 힘들 때 자기를 구해준 누나라고 말이야. 표태성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예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강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야. 우리 가족은 그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걸세. 예원은 활짝 웃으며 민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예원은 집 앞마루에 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금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골의 평온한 냉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저 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래. 내 작은 동생아, 난 내가 저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어.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가겠지만 예원의 가슴 속에 지난 여정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폐지를 줍던 마음 따뜻한 소녀 심혜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 여운과 교훈은 우리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예원과 어린 민재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예원은 타인을 위한 사랑과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바로 그 선택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인생의 어려운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깊은 상처마저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가슴 따뜻하고 의미 있는 또 다른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